뉴스보다 영화 정치쇼 맞춤 평론가 아싸 쿵짝 쿵짝 엉뚱지는 영화 평론가 싸 쿵짝 누가 해주겠어요 이거를. 엉뚱지는 영화 평론가. 자,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동입니다. 네. 자,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영화 화제작이죠. 개봉했고요. 멕시코 기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쉐이프 오브 워터, 우리 제목으로는 사랑의 모양이란 부제가 붙였습니다. Shape of Water. 예, 물의 모양, 그렇죠. 네. 물 속에 사는 반인 반어 괴생물체인데요. 이른바 인어네요, 그럼 인어? 그래도 인어 같은 모양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아가미는 다 있고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습니다만 물고기예요? 특히 눈 같은 것이 이제 물고기 모양을 좀 닮았죠. 그래서 어쨌든 물속에서 발견된 괴생물체가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센터로 옮겨져 오게 되고요. 여기서 비밀리에 이제 연구 작업이 진행되는데 가둬놓은 거죠. 어쨌든 이 괴생물체를. 근데 이 항공우주연구센터에서 일하는 청소부 여인 이 괴생물체와 사랑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청소 여인이 언어 장애가 있다고. 그렇죠. 네. 듣기는 하는데 말은 못하죠. 사람의 말은 듣는데요. 얘기를 못하는. 사실은 요즘 그 미국에서 나오는 많은 영화들이 알고 보면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가 아니고 트럼프 정부 하에서, 정권 하에서 할리우드 영화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는 이렇게 말을 못하거나 괴생물체거나 나와 다르거나 동성애자거나 흑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쉐이프 오브 워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화 속에 말을 못하고 또는 이상하게 생기고 그리고 정체성이 다르고 뭐 그런 소수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런 좀 약간 사이파이 같은 그런 소재를 통해서 SF적 환상과 SF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야기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러브 스토리인데 이상한 생명체와의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면서 사실 우리와 다른 존재가 우리가 함께 공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히려 그 트럼프가 네. 그 이민자들 차별하고 그렇죠. 네. 소수민족들 차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역설적 저항이네요. 그렇죠. 러스트벨트 아래에 중하층 백인들만 자기들 사람이라고 자기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이민자의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부정하면서 강한 미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할리우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적인 저항은 영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스티븐 스필버그와 메릴 스트립, 톰 행크스가 주연한 스필버그가 감독을 하고요.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더 포스트는 워싱턴 포스트 얘기고요. 1971년에 댄 엘즈버그가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를 4,000페이지를 유출시키거든요. 예. 아직 개봉 안 했죠? 네, 예고편에 나오던데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닉슨이 막죠. 닉슨이 막으면서 그 대법원 판결로 예컨대 보도를 금지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이른바 미국판 보도 지침. 그렇죠.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발행하는 순간 편집국장인 톰 행크스와 발행인인 메릴 스트립은 이제 법정에 서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는 등등. 뭐 그런 얘기들이 요새 그 할리우드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사실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세대에 영화적으로 저항하겠다. 트럼프 시대를 반드시 올바르게 잡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술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괴생명체와 사랑에 빠졌다가 전부 그렇게 되면 이게 상이 좀 안 잡히거든요. 네. 스포일링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연구센터에 갇혀 있고 묶여 있고 학대당하고 있는 거죠. 연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괴생물체를
물속에서 발견했다는 것이 소련 측에 첩보가 전달되고요. 이것이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요소가 될까. 소련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괴생물체를 빼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는 첩보전이 벌어지고 미국 내에서는 역시 이 괴생물체라는 이유로 이 연구센터 내에 있는 이른바 이제 한 첩보원 또는 이 고문관이 이 괴생물체를 학대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해부를 해서 연구에 어떤 성과를 내자 뭐 이런 쪽의 결과를 내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봤던 말 못하는 청소부 여직원이 엘리사. 네. 이 생물체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여성은 말을 못하고 그다음에 괴생물체는 우리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유일하게 감정입니다. 감정이 전달되는 것인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언어가 장애가 된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해줄 정도로 서로의 공감대를 몸짓과 마음의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그 통로가 소통의 통로가 굉장히 애틋해요. 뭐 계란 하나 주고 뭐 등등등등 뭐 이렇게 어쨌든 서로가 아껴주거나 서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뭐 그 과정들이 어떤 러브 스토리보다 할리우드는 러브 스토리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재주는 정말 놀라운 것 같고요. 제가 최근 본 사랑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기레르모 델토로 감독이 워낙 이런 장식미가 굉장히 좋은 감독입니다. 그래서 색채, 조명 뭐 등등이 워낙 아주 깔끔하고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살려내는 감독이어서 이번 영화도 물속에서의 어떤 그런 유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은 아주 빼어난 장면에 속하고요. 엘리사도 같이 수영을 해요? 그렇죠. 오. 근데 이게 수영은 아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건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 괴물체의 몸집은 큰가요? 여자보다 훨씬 크고요. 네. 보통 우리의 인간의 몸을 형상을 하고 있어서 다리도 있고 팔다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거구의 사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연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도대체 그러면 물속에서 오랫동안 사람처럼 숨을 쉬면서 물속을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군사적 자원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물속에서 잠수해갖고 예를 들어갖고 미국서 잠수해갖고 소련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숨을 쉬면서 수영의 속도가 빠르니까. 네. 만약 그런 인체공학을 해부의 결과 끝에 인체공학적으로 그것을 발전시킨다면 분명히 군사적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당시가 60년대에 미소 냉전기이기 때문에 네. 이 미소 냉전에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어떤 군사 자원을 확보하거나 또는 그런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영화에서 등장하죠. 네. 기레르모 델토로는 멕시코의 3대 감독 중에 한 명이고요. 여러분들 자꾸 다른 내용 얘기하려는 걸 제가 자꾸 내용으로 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궁금하세요? 예, 이게 보이지 않는 지금 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미소가 아니라 이게 오장동 냉면이 생각난다 벼랑인데 네. 오정 냉전이라니까 오장동 냉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럼 스포일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결과가 네.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결과를 아마 예측하실 텐데요. 예. 어떻게 그래도 해부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죽어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셔야죠.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영화 또 가져오신 게 있어요? 감독 얘기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레르모 델토로가 멕시코 3대 감독이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기레르모 델토로. 좀 그렇게도 발음되고 기레르모 델토로라고 발음되기도 하고요. 기레르모 델토로. 예전에 블레이드 같은 영화를 만들었고 퍼시픽 림 같은 영화가 이제 큰 영화 대중 영화인데 워낙 기이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감독이 요새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는 버드맨 또는 레버런트 같은 작품으로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연달아 탔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만든 알폰소 쿠아론 같은 감독도
멕시코 감독인데 역시 감독상을 탔습니다. 아하. 그래비티라는 작품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비티. 네. 예. 멕시코 감독도 요새 할리우드에서 아주 주가를 한참 올리고 있고 그중에 뒤늦게 기리르모 델 토로가 이번에 이 작품을 내놓으면서 아카데미에서 1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카데미가 총 24개 부문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13개 올랐다. 작품상, 감독상, 뭐 여우주연상 뭐 등등 이렇게 13개 부문에 올랐다는 것은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 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월에 열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가 얼마만큼 상을 거머쥘지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에르모 델 토로 이 사람이 이 토로 좀 이렇게 추진력이 막 그 꾸준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죠.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토로가 원래 스페인어로 아. 소란 뜻이거든 소.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베니치오 델 토로. 예. 토로가 네. 소란 뜻이에요. 라꼼드 토로 하게 되면 속골이거든. 예? 아시는 게 많으시구나, 예. 진짜. 이태원에 가면 또렌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소거든 소. 네. 예. 소가문이에요. 소가 넘어간 거 아닐까? 네. 네, 소가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아니 토로가 진짜 소란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기레르모 델 토로 영화 기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영화에서 나왔던 여자 주인공 셀리 호킨스는 셀리 호킨스. 내 사랑이라는 영화 예. 작년에 나와서 국내에서도 꽤 흥행을 했습니다. 작은 영화였습니다만 역시 셀리 호킨스는 좀 어려운 역할을 많이 해요. 약간 장애우 역할이라든가 아하. 정신적 장애 또는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연기를 잘하는 그런 우리 관객들의 꽤 익숙한 이름이죠. 셀리 호킨스요. 예. 네. 내 사랑이 아마 작년에 작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꽤나 인기를 모았었고요. 많이 나왔었죠. 블루 제스민 같은 작품에서 나왔었고요. 아마 키가 작습니다. 예. 영국 출신의 그 여배우 치고는 키가 좀 작고요. 150대 정도니까. 그래서 정말 작네요. 이게 아주 절묘한 캐스팅이었던 이유가 여기서 그 물속의 괴생물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서로 그 어쩌면 단점 같은 모습들을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영화. 블랙팬서는 지금 한 300만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이 블랙팬서 영화를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요. 예. 제가 사실 블랙팬서를 보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슈퍼히어로물을 굉장히 안 좋아해서 예. 굉장히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슈퍼히어로물은 배트맨을 제외하고는 그만 보자 이런 생각을 언젠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외시했다가 제가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블랙팬서는. 아마 우리 봉도석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 예. 그 역사 중에 블랙팬서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도에 마틴 루터킹이 있었고 좌측에 그 말콤 엑스가 있었다면 더 왼쪽에 아주 급진주의 운동을 펼쳤던 그런 사람들, 흑인들이 블랙팬서 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급진주의가 1960년대 결국은 말콤 엑스나 마틴 루터킹 암살로까지 이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마틴 루터킹이나 말콤 엑스가 백인의 손에 암살당한 거 아니거든요. 흑인들의 급진주의 운동의 어떤 일환에서 그들이 암살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마틴 루터킹도 자꾸 제도권화되고 주류화되는 것에 대해서 흑인 운동, 그러니까 아주 극좌적 운동을 펼쳤던 그런 흑인 운동가들에게 타깃이 됐었고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단체가 바로 블랙팬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블랙팬서가 슈퍼히어로물인데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5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그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흑인 제국을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급진주의자들의 어떤 유토피아적 환상이었는데요. 이 영화 블랙팬서에서는 실제로 그런 흑인들의 유토피아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 안에서. 물론 이제 가상의 현실입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흑인의 어떤 새로운 나라를 흑인들에 의한 새로운 제국을 꿈꾸는 이야기가 이 영화에서 펼쳐지죠. 그리고 마치 1960년대 블랙팬서 당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이 블랙팬서 그 슈퍼히어로 주인공과 그의 사촌 동생이 정치적 노선 싸움을 벌이는데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슈퍼히어로는 어쨌든 평화적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고 왕좌를 노리는 사촌 동생은
무장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 그리고 빠르게 흑인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 노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슈퍼히어로물에 그대로 나오는데 그것이 1960년대 민권운동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저는 이것도 역시 슈퍼히어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할리우드가 역시 반 트럼프 정치 노선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요? 흑인들. 네. 소수자들. 소수자들. 네. 그래서 거꾸로 이 소수자들이 제국을 건설하고 정치적인 어떤 우위에 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Shape of Water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저는 요즘에 나오는 특히 이제 아카데미상 때문에 후보에 오른 작품도 대부분 이런 정치적인 색깔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할리우드가 미국의 정치판이 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여론들을 영화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예. 올바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politically correctness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올바름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고. political correctness. 네. 예. 저는 할리우드가 예.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80%를 장악하면서 그렇게 자본의 우위를 내세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내용들은 예. 콘텐츠는 흔히 얘기하는 미국적 정신, 미국의 올바른 정신, 미국이 지금까지 나라가 건설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 공정함과 예. 그 공평함에 대한 그 자유에 대한 정신 예.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할리우드 영화는 그것을 계속해서 구현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 평론가 그분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영화는 세상을 앞서보는 기시감이 있다. 그건 누가 네. 얘기했죠? 오동진인데요. 아 그래요? 네. 오동진이 아니고요. 오동진이.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지금 평을 들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2, 3년 뒤 네. 트럼프가 맞이할 건 국민적 저항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기시감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영화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할리우드 영화는 꽤나 볼만한 것이 많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다음 주 연결해서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작품도 플로리다 프로젝트. 그 작품도 역시 지금의 미국의 정치 현실, 사회 현실을 그대로 녹여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 나오는 미국산 영화들은 미국의 세계, 미국의 사회 그리고 미국의 사회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팬서의 흥행을 오바마 당선과 맞먹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상을 못했던 흥행이고요. 영화의 진심을 알아주는 거죠 대중 관객들. 영화를 그냥 예를 들어서 예컨대 1970년대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해서요. 그런 영화에 그런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경찰, 흑인 형사, 흑인 사립 탐정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그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영화들처럼 그렇게 오락 액션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영화가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돼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들의 진심이 이 관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흥행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영화 감독을 소개하면서 I Can Speak. 네. 그 감독이 김현석 감독. 또 광주 항쟁을 다룬 영화가 뭐 있었죠? 1987 말고요. 그 광주 항쟁이 아니죠. 택시 운전사. 네. 택시 운전사 말고 그 무슨 다른 거 이렇게 우회적 방법으로 스카우트라는 그렇죠. 스카우트. 스카우트 야구 얘기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죠. 광주 항쟁 영화였었다. 선동열을 스카우트 하러 간 날이 광주 항쟁이 벌어진 날이죠. 5.18. 거기서 스카우트 하러 갔던 코치가 엮이게 되는 사건을 코믹하면서도 굉장히 슬프게 그리고 있죠. 그 작품 아주 사실은 우리 한국 영화 현대사에 남는 작품이고요. 어쩌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적인 설정을 통해서 이 본질적인 얘기를 마치 뒤통수를 때리듯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생 뭐 별거 없다. 직진이다. 내가 본 영화만이 남는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인생을 훅 지나가면서 자신이 본 영화들이 이게 기억 속에서 명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많이 보시라고 드릴 말씀입니다. 또 동양 사상 공부하는 사람들 이래요. 인생 뭐 있는 줄 아냐. 태어나서 맹자 한 권 보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예전에 저희 그 교수님께서 교직 생활 25년인가 하셨는데 드디어 고려사 저조를 다 뗐다며 축하해달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때가 이상한 감동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역사학자가 돼서 조선왕조실록을 다 본다는 것은 그 하나의 어떤 대단한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뗐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요. 제가 어느 그 독서 모임 가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감옥 살면서 뭐 했는 줄 아냐. 몸짱이 된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레미제라블 전집 보고 나온 것이 내 인생이었다. 네. 빅토르 위고. 예, 빅토르 위고. 네. 남는 거 없습니다. 영화 많이 보시고 영화만 내가 본 영화만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쓰리동 나잇의 블랙 앤 화이트 우리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블랙 앤 화이트 들으면서 저는 2부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동진 평론가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소소.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입니다.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오시자는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평창 갔다 왔어요? 평창은 못 갔습니다. 좀 갔다 오세요. 못 갔다 오셨죠? 저 오늘 아침에 왔죠. 어제 갔다가. 어제 갔다 오셨구나. 예. 사고 안 치셨죠? 그러면 그거 미끄러질 뻔했어요. 예. 그 평창 갔다가 괜히 사고 치신 정치인들 몇 분 계시잖아요. 누가요? 패딩 입으신 분? 네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네. 전 특검과 특혜와는 전혀 담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 제작진, PD, 작가 이런 분들한테 갑질 당하는 게 제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는 가끔 갑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런. 우리 PD님은 저를 싹 이렇게 그 교만한 눈초리를 쳐다봤어. 네. 그럼 제가 딱 그 꼬랑지를 내리고 눈빛도 못 맞춰요. 네, 좋은 자세입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 견지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뒤로 그런 자세를 견디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럴게요. 네네. 유령 정책 넌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지난주에 연휴 시작 전에 해보려고 준비를 했던 아이템인데 그때 이제 평창 개막식이 화제가 되면서 지난 시간에는 평창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마도 그 귀향길 기성길에 고속도로 막혀가지고 분통 터졌던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운전하면서 중간에 뭐 막히지 않고 한 방향으로 쭉 차들이 가는데 네. 왜 이렇게 막히지? 아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고속도로 길이가 상당히 길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차가 많다 손 치더라도 그 고속도로를 다 자동차가 채우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일렬로 한 방향으로 쭉쭉쭉쭉 가는데 도대체 왜 막힐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차가 많이 막히면은 어디서 사고가 났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은 뭐 아주 드물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사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지나면 또 어느 램프로 지나면 쭉 빠져요. 네네. 이렇게 빠질 게 왜 이렇게 막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별하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도 이제 고속도로라던가 아니면은 뭐 강변도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고속화 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현상을 유령 정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유령 정체. 네네. 정체라고 하는 것은 트래픽이고요. 네, 트래픽 잼이고 예. 앞에 이제 고스트를 붙여가지고 고스트 트래픽 잼. 고스트 트래픽 잼. 네. 그러니까 뭔가 차가 막히긴 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또렷이 찾을 수 없을 때 그것을 이제 유령 정체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이제 그 봉도사님도 이제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삶이 아주 멀었어요. 앞으로 뭐 60년 더 살아야 돼. 항상 모든 일에는 대개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이비들이나 사기꾼들이 이제 그 틈을 타고 이제 공략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뭔가 이유를 찾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또 과학자들이잖아요. 과학자.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유령 정체라는 건 왜 생기는 걸까 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현미경을 이제 들이대본 거죠.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유령 정체가 생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제 일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의 고속도로에서 유령 정체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30% 정도의 유령 정체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데 뭐냐면은 굉장히 경사가 낮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 유령 정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진 거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경사가 낮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100m 정도에서 한 1m 정도 경사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은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굉장히 경사가 낮으면서 오르막길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부분 운전할 때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왔던 대로 속도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실질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는데 실제로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 예.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허. 사실은 이제 더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밟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은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아니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약간 언덕발치가 나오면 예를 들어 120으로 달리다가 네네. 잠깐 사이에 110, 100으로 떨어져요. 그 정신 차려갖고 다시 밟는데 네. 요게 저한테 느껴지는 시간은 한 5초 남짓이거든요. 네. 그럼 그 5초가 또 뒤차도 5초 이러면서 누적이 되면서 확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뒷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차간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차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게 되는 거죠. 예. 예, 브레이크를 살짝 밟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차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니까 또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따라오던 자동차들은 또 브레이크를 또 살짝 밟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상당한 뒤쪽에 따라오던 자동차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야 되고 거의 이제 서 있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한 유령 정체 그것이 이제 유령 정체의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군대에서 이제 행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행군할 때도 이렇게 오랫동안 새벽에 행군을 하다 보면은 앞 사람이 힘들어서 뒤처지거나 혹은 졸거나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뒤따라오던 행렬도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참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잠시 멈췄다가 이제 따라가야 맞아요. 되는 그런 상황이 행군할 때 생기는데 특히 경험하는데 약간 언덕발치 올라갈 때 맞아요. 늦어지고 그러다가 막 무심코 특히 야간 행군할 때 네네네. 가다 보면 앞에 사람 툭 부딪히는 경우가 네네. 있어요. 그거 왜 늦어졌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유령 정체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그러면은 그런 정체가 왜 없냐 그러면은 평소에는 차들이 차간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차간 거리가 머니까 이제 그런 약간 경사가 진 곳에서 앞차가 살짝 주춤주춤 하더라도 굳이 뒷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이제 차간 거리가 이제 줄었을 때 보통 그 도로에 차들이 많아져 가지고 차간 거리가 40m 이내가 되면 40m 이내가 되면 예. 유령 정체가 생긴다. 예, 40m 이내가 되면은 예. 이제 유령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40m라는 숫자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예. 40m는 주행을 하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충분히 설 수 있는 안전거리의 마지노선이 40m래요. 아, 40m.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건데 자동차를 운전하시던 분들이 앞차랑 차간 거리가 40m 이내가 되면은 왠지 불안한 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 40m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차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제동이 될 수 있는 거리가 또 40m라니까 예. 그 관계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안정감을 주는. 그러니까 거리. 안정감을 주는 거리가 이제 딱 40m 이상인데 야, 우리 인간의 뇌과학을 맞습니다. 연구를 해봐야 돼. 네.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40m 이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박관념이 좀 있어서 네. 저는 더 벌어져야 돼요. 그래갖고 이게 좀 둔한 사람은 조금 더 40, 그걸 또 이제 연구를 해야 돼. 네, 사람의 네. 성향과 혈액형에 따라서
혈액형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혈액형이 사람의 성정을 결정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 혈액형의 에이, 과학은 제가 우리-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우리 오늘 한번 내 혈액형 물어본 PD는 잘못 물어본 거고. 예, 혈액형의 과학이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건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예.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뭔가 아주 경사가 낮게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 생겼을 때 앞차의 운전자의 패턴이 살짝 바뀌고 그 살짝 바뀐 패턴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당한 정체의 원인이 된다라는 게 이제 아, 훌륭한 재밌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다른 원인은 차선을 자꾸 바꾸면 문제가 생겨요. 저 같은 운전자로서 저 운전을 잘 안 해요. 예. 저는 차선을 계속 바꾸면서 다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다가 자기 차선이 조금 막히는 것 같아요. 저는 막히는 것 같았을 때 바꾸지 않고 더 빠를 것 같을 때 바꿔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정확한 건데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차량의 소통이 원활할 때는 일반 주행 차선보다 추월 차선의 속도가 훨씬 더 빨랐어요. 차량의 소통이 원활할 때는. 원할 때. 그런데 차량이 막히기 시작했을 때는 추월 차선이랑 일반 차선의 차량의 속도를 자동차의 속도를 비교를 해봤더니 추월 차선이 훨씬 더 느려진 거예요. 그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때는 그냥 일반 차선으로 자동차들이 잘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추월 차선의 그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일반 차선을 다니던 자동차들이 우리 차선이 막히나 봐 하면서 추월 차선으로 자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차선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추월 차선의 자동차 속도가 오히려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이제 생기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차선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초월 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더 늦게 간다 오히려 더 늦게 간다는 거죠. 왜 그러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차선에 추월 차선으로 다 간다. 추월 차선으로 다 가는 차가 거예요. 많아지는 거네. 네, 추월 차선에 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가만히 그냥 주행 차선에 있었으면은 약간이라도 더 빨리 갔을 텐데 공연히 추월 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오히려 더 그쪽에 차들이 더 많으니까 늦어진 거고요. 저는 이런 경험했어요. 계속 오른쪽 차선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내부순환도로나 이제 그 동부간선로, 이런데 이제 램프가 많은 데들 네네. 쭉 가다 보면 제일 오른쪽 차선이 네. 램프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램프가 들어가고 나니까 여기 있는 차들은 다 빠져요. 램프가 오면.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가 제일 빨라. 네. 제일 늦을 것 같아서 다 빠져나가는 요 차선이 제일 빠르다. 네. 이런 역의 현상이 경험을 했고 저는 계속 오른쪽 차선에 있어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예. 많은 이제 이 정체를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어쨌든 간에 다수의 과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보통 자기 차선이 느리다는 생각은 착각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착시. 예. 괜히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 심리적인 인지 왜곡 때문에 예. 상대방 차선이 좀 더 빨라 보이고 자기 차선이 좀 느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냥 차선을 바꾸지 않고 예. 자기 차선을 고수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예. 문제는 뭐냐면 차선을 그렇게 자주 바뀌다 보면은 예. 그 차선을 바꾸면은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긴가요? 차선을 바꾸면은 당연히 원래 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자동차들이 순간 주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차간 거리를 그렇죠. 유지하기 그러네요. 위해서. 그러면서 또 정체 그러면서 유령 또 이제 정체가 유령 정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예.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차선을 자꾸 옮기는 게 별로 안 좋은 거네. 네, 차선을 별로 예. 바꾸는 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법을 하나 만들어야겠네. 차선 변경 금지법.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예. 이제 그 한강을 따라서 이제 동서로 이제 서울을 가로지르는 그 대표적인 도로가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잖아요. 그렇죠.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네,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그런데 강변북로가 항상 많이 막혀요. 그리고 이제 여러 정부 당국에서 조사를 해봐도 강변북로의 정체가 제일 심합니다.
예, 강변북로의 정체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대로인데. 왜 그렇죠? 이거 진짜 이거 그러면- 안 생각해봤는데 근데 나는 강변북로가 빨라서 강변북로로 막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강변북로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예. 그 서울에 있는 도로 중에서 제일 정체가 심하고요. 완공을 한 게 1969년이에요. 69년. 네, 그리고 올림픽대로는 1986년입니다. 야. 86년이니까 예. 시간차가 꽤 되죠. 예. 그리고 올림픽대로는 사실은 거의 직선이잖아요. 예. 올림픽대로는 거의 직선인데 강변북로는 두 가지인데 곡선이 많고요. 예. 곡선이 많고 그리고 경사들이 많아요. 완만한 경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높낮이. 높낮이가 많아요. 오호.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강변북로는 진출입로 있잖아요. 예, 램프. 예, 진출입로가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데는 안쪽 차선에 있다가 어떤 데는 맞아요. 바깥쪽 차선에 있다가. 어허. 그러니까 1969년에 강변북로를 설계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도시공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도로를 설계하는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예, 고민도 부족. 좋은 예, 주제인데. 고민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 그때는 사실 또 자동차 자체가 별로 없었잖아요. 맞아요. 69년도에. 네, 69년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북 강변로도 구강변로가 있고 신강변로가 있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구강변로가 문제인 거죠. 예, 신강변로는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신강변로도 약간은 문제가 있고. 예, 왜냐하면 어쨌든 구강변로를 따라가지고 지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강변북로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유령정체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굴곡이 많고 또 그다음에 급하거나 완만한 경사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뒤따라오는 그 트래픽 잼이 있을 때는 뒤따라오는 자동차 운행수가 많을 때는 뒤따라오는 자동차들은 정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거기다가 또 강변북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출입로가 안쪽 차선과 바깥 차선이 혼동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니던 차들이 어쩔 수 없이 차선을 바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 이거 재설계가 가능해요? 재설계가 가능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설계가 근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전은 있어요. 어떤 비전은 있냐면은 그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는 어떤 분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파격적으로 한강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예. 라는 마음가짐을 비전을 딱 제시를 하시면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겠다. 대심도로 그 있었어요. 네, 있었죠. 예. 사실은 뭐 스페인의 마드리드 같은 곳에서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작긴 합니다만은 강변로를 지하화하는 실험이 실제로 있었고 그게 성공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처럼 한강에서도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를 아예 지하를 해버린다면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생각이 있는데. 예, 지하를 해야 한다면은 상당히 뭔가 임팩트 있는 도심 재설계 실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해보는데 예. 뭐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예. 어쨌든 그냥 지금의 강변북로는 1969년에 완공이 될 때 여러 가지 유령 정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항상 강변북로가 이제 막히고 답답한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교통 혼잡 정체라는 게 사실은 우습게 보이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시간도 아깝고 또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체가 생기는 연간 사회적 비용이 40조 원이라고 해요. 예? 요 두 개서만? 아니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오. 교통 혼잡 비용이 약 40조 원인데 40조 원이면은 그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8% 정도예요. 그렇죠. 10분의 1쯤 되는 네, 거죠. 10분의 1쯤 되는 400조, 거죠. 400조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쨌든 간에 강변북로를 이제 지하를 하면은 어쨌든 서울 강북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것 아니에요. 그게 공원으로 되잖아요. 네. 그럼 미세먼지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실험이 될 건 저는 확실한 생각이고 저는 사실 그런 식의 건설 실험은
저는 필요한 실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양구 기자님, 자동차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토요일 오후 정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하시고요. 네, 강량구였습니다. 예, 저는 학생 때 제 별명이었던 제가 잭슨뽕이었었거든요. 마이클 잭슨 잼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 10시 5분에